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입니다. 저자는 김용태, 출판사는 댄스토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던 중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의 눈을 뜨고 고민 끝에 전공을 바꿨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플러신 학교에서 결혼과 가족 치료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전공하면서 나는 키 작은 열등감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때 나를 치료한 방법이 바로 자기 수용이었다. 키 작은 나도 괜찮다라고 나의 작은 키를 수용하고서부터 거짓말처럼 나는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기도 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양복을 입고 큰 양복에 자기 몸을 맞추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마음의 인플레이션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거품 속에 살고 있다. 자기를 인플레이션하면 자아가 분열된다. 원하는 나와 실제하는 나. 이 분열이 클수록 삶이 힘들어진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심리 상담을 신청하는 건 그만큼 심각성을 자각했거나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담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현실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을 탓해서 자신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 내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감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의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다.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알아주면 내담자들은 무겁게 누르던 감정의 압박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가지면서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후에 내담자가 사실을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다룬다. 상담 용어로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 인지 왜곡을 다룰 때는 먼저 내담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현실이 아닌 실제의 현실을 보게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을 수용하도록 돕고 끝으로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상담이 거의 마무리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뭔지도 모르는 채
눌리던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내면의 원인과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나와 연결이 되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친구가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무실에서 복사나 커피 심부름 등 거절해도 되는 일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착한 게 나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보이는 착함은 일반적인 착함과 다르다. 이 착함은 자신과 타인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착함이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행동이다. 이런 성향은 수용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생긴 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증상들을 말한다. 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화가 났는데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들은 종종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 손이나 얼굴 근육 중 일부가 떨리는 증상 등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욕심과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 사이에 괴리감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다. 좋은 사람은 좋게 보이지 않을 때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좋게 보이려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거나 위장하거나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엄마는 자녀가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면 자녀를 편드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또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자녀는 자신의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착한 사람 증후군의 엄마는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자신을 희생하듯 자녀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고 와서 화가 난 자녀보다는 자녀와 싸운 상대방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자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느끼는 나와 밖으로 보여지는 나 사이의 괴리감을 경험한다. 내면에서 느끼는 나는 형편없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다. 이런 내면을 들키지 않거나 보이지 않으려고 보이는 나를 착한 사람으로 위장한다. 착한 행동이나 말, 생각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못나고 나쁜 나를 감추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내면의 나와
외부의 나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분리된다. 서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분열 또는 분리라고 한다. 분열된 자기를 가진 사람들은 경험이 파편화된다. 겉에서 경험된 내용과 속에서 경험된 내용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따로따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와 보행을 할 때가 대표적이다. 운전을 하면서 보행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행을 하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비난한다. 운전할 때의 나와 보행할 때의 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파편화된 삶이다.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서 자신을 속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면의 자기와는 더욱더 멀어진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행동으로 존재를 규정한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인이라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살인범이라는 존재로 규정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제 시간에 출근했는가? 기획안은 제대로 제출했는가? 기획대로 잘 실행되었는가? 전부 행동 중심이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획안을 생각해냈는지는 다음 문제이다. 성과를 제대로 못 냈다면 그 이유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이다. 바리새인들이 행동주의적 시각으로 예수에게 힐난하듯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가? 안식일에 왜 밀밭에 가서 밀을 따서 먹는가?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음식은 죄가 없다. 선하다. 너희 마음이 악하다. 사람이 먹어서 나쁜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이 더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나온다.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한다. 음욕부터 시작해서 탐욕, 거짓, 게으름, 이기심 등은 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거짓말, 배신, 무정, 비난, 비방 등과 같은 수많은 죄의 행위는 이런 죄성에서 비롯된다. 악이 우리 속에 없다면 이런 행동이 나오겠는가? 이것이 예수의 시각이다. 완전히 다르다. 거꾸로이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속마음은 어떻든지 행동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본인도 살고 남들도 살릴 수가 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작업이다.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혹사하고 내동댕이 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과 연결이 끊어진다. 온통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생각이 가 있고 자기는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남을 돌보았는데 상대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된다면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진다.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것도 일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착하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무리인지 알게 된다. 그러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지고 본인에게는 그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이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울어버린다. 자신이 받은 상처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일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똑같다. 이해와 대처 능력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이와 어른은 모두 작은 존재이다. 작은 존재가 이해와 대처 능력을 키울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존재가 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인간의 삶이다. 밥 사는 횟수를 세는 째째함. 인간이 속이 좁은 것은 역시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은 속이 넓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슬프고 외롭다. 사랑을 주기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늘 너그럽길 기대한다는 건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 수용이 안 되는 것이다. 직장 동료나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처음 한 번은 흔쾌히 밥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밥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지난번에 내가 샀으면 이번에는 자기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매너가 꽝이네. 이렇듯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대가를 바란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은 안 그렇다. 세 번째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공격적이다. 요즘 보복 운전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평소에는 양순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 나도 운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번은 계속 내 앞에서 약을 올리듯 운전하는 차를 추적한 적이 있다. 옆에서 아내는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 안 가서 그 차를 놓치면서 추격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나는 그 일로 한동안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공격적이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학문마다 다르다.
그런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 때문에 그렇다. 공격성이 없으면 인간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수용적인 면에서는 그런 공격적인 나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너무 공격적이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성을 드러낼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할 때, 그래, 인간은 원래 공격적이야. 너도 그렇고 나도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덜 상처받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두뇌가 아닌 심장이 중심이다. 사람이 사는데 그다지 똑똑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다지 높은 지능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다. 사실 인간은 심장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인류 사회가 점점 심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큰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은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써야 한다. 가진 것보다 더 써야 하는 상황도 종종 생긴다. 두뇌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앞서 말했듯 좋아야 IQ 200 정도이다. 왜 조물주는 인간의 지능을 더 높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당장의 일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답은 너무 쉽고 간단하다. 두뇌는 심장을 지원하는 서버 기관일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중추기관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인 욕구는 맨 처음 심장에서부터 생긴다. 심장은 뛰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뿜어낸다. 메시지는 많은 양의 정보이다. 이 정보를 두뇌가 받아서 연산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 오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내놓으면 두뇌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몸은 두뇌의 지시를 받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맛집을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머리는 심장을 지원한다. 심장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두뇌는 맛집을 정하고 팔다리가 그 명령을 따른다. 따라서 두뇌는 심장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만 있으면 된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생각을 따라가면 너무 복잡하지만 이 사람의 욕구는 간단하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마음은 성공을 위한 욕구를 만들어내고 머리는 이러한 욕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 방식을 바꿔놓았다. 지식 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심장이 아닌 머리가 더 중요한 기관이 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두뇌는 AI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심장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심장은 언제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뇌사라는 진단은 있지만
심장사라는 말은 없다. 뇌는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 심장은 한번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듯 심장은 생명과 관계가 있고 두뇌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지 싫은지, 원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인간관계도 간단해지고 대화도 명료해진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 늘 강조한다. 머리로 말하지 말고 하트로 말하라고. 굳이 복잡한 두뇌를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다.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지만 똑똑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부분적인 존재이다. 부분적이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다.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옳은 것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옳고 그름만 집중한다. 인간은 자신을 부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이면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의를 외치는 내 이면의 약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옳음을 주장하는 내 이면에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전부 나인 것이다.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보자. 우리는 매 순간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받는다. 뛸 듯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감정의 신호이다. 그런 신호 가운데 부정적인 느낌은 불편한 느낌, 불쾌한 느낌, 거슬리거나 불안한 느낌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면 무시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 기분 전환을 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런 기분 전환은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현실 회피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신호를 잡아서 잘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문제는 언제나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 상처로 인해 생긴 버튼이 눌러지기 때문이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버튼이 적어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와도 버튼이 자주 눌러지지 않는다.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누가 툭 쳐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몸에 종기와 같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옆 사람의 팔이 쓱 스치기만 해도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 과도하게 화를 내는 행위는 상처받았음을 알리는 감정적인 신호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나 나의 상황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의 패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과잉 행동과 축소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면 정작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다가 뒤늦게 딴소리를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타인 중심의 지향을 자기 중심 지향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고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을 보인다. 앞에서 지혜 씨가 상담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 자신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해서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나는 종종 내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 일반화를 종료시키면서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담자는 잠시 멈거린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더 집중하면서 삽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들도 나와 같이 살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잠시 멍해진다. 이런 것을 나는 멍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방식이 멈춰서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하얘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까매진다, 노래진다 같은 표현을 쓴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멍해지는 상태는 앞으로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일반화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신호이다. 멍 현상을 겪은 후에는 그동안 혼란기를 경험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면서 인지적인 혼란이 생긴다. 이전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낯설어진다. 이때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주목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주목하다 보면 불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그토록 타인을 의식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를 싫어하는 나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용의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환상을 깨기가 두렵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이미 멍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익숙했던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이전의 것들도 낯설게 느껴지고 새로운 방식은 어색하고 두렵다. 진퇴양난에 빠진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진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을 안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수용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다면 알면서도 증상을 경험하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고통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길이다. 가난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가난한 현실을 부정하는 길과 수용하는 길. 가난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충동과 헛된 소망에 빠지기 쉬워진다. 가난한 현실과 상관없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며 살고 싶어 한다. 그래야 제대로 산다고 느낀다. 이러한 마음에 휩싸이면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쉬워진다. 일거에 자신의 처지를 계산하려는 환상과 충동에 자신을 내주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며 환상을 키우고 거품에 빠진 삶을 살게 된다. 반면 가난한 현실을 수용하면 자신의 현실에서 차근차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이루어진다. 환상과 거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메인 것이 없어 홀가분하다. 가진 것이 없기에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헛된 소망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를 누리는 것은 가난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수용해주는 선물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세상을 사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뭔가 자유로운 느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입니다. 저자는 김용태, 출판사는 댄스토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던 중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의 눈을 뜨고 고민 끝에 전공을 바꿨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플러신 학교에서 결혼과 가족 치료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전공하면서 나는 키 작은 열등감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때 나를 치료한 방법이 바로 자기 수용이었다. 키 작은 나도 괜찮다라고 나의 작은 키를 수용하고서부터 거짓말처럼 나는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기도 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양복을 입고 큰 양복에 자기 몸을 맞추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마음의 인플레이션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거품 속에 살고 있다. 자기를 인플레이션하면 자아가 분열된다. 원하는 나와 실제하는 나. 이 분열이 클수록 삶이 힘들어진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심리 상담을 신청하는 건 그만큼 심각성을 자각했거나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담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현실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을 탓해서 자신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 내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감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의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다.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알아주면 내담자들은 무겁게 누르던 감정의 압박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가지면서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후에 내담자가 사실을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다룬다. 상담 용어로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 인지 왜곡을 다룰 때는 먼저 내담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현실이 아닌 실제의 현실을 보게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을 수용하도록 돕고 끝으로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상담이 거의 마무리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뭔지도 모르는 채 눌리던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내면의 원인과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나와 연결이 되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친구가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무실에서 복사나 커피 심부름 등 거절해도 되는 일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착한 게 나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보이는 착함은 일반적인 착함과 다르다. 이 착함은 자신과 타인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착함이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행동이다. 이런 성향은 수용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생긴 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증상들을 말한다. 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화가 났는데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들은 종종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 손이나 얼굴 근육 중 일부가 떨리는 증상 등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욕심과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 사이에 괴리감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다. 좋은 사람은 좋게 보이지 않을 때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좋게 보이려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거나 위장하거나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엄마는 자녀가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면 자녀를 편드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또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자녀는 자신의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착한 사람 증후군의 엄마는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자신을 희생하듯 자녀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고 와서 화가 난 자녀보다는 자녀와 싸운 상대방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자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느끼는 나와 밖으로 보여지는 나 사이의 괴리감을 경험한다. 내면에서 느끼는 나는 형편없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다. 이런 내면을 들키지 않거나 보이지 않으려고 보이는 나를 착한 사람으로 위장한다. 착한 행동이나 말, 생각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못나고 나쁜 나를 감추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내면의 나와 외부의 나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분리된다. 서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분열 또는 분리라고 한다. 분열된 자기를 가진 사람들은 경험이 파편화된다. 겉에서 경험된 내용과 속에서 경험된 내용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따로따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와 보행을 할 때가 대표적이다. 운전을 하면서 보행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행을 하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비난한다. 운전할 때의 나와 보행할 때의 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파편화된 삶이다.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서 자신을 속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면의 자기와는 더욱더 멀어진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행동으로 존재를 규정한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인이라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살인범이라는 존재로 규정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제 시간에 출근했는가? 기획안은 제대로 제출했는가? 기획대로 잘 실행되었는가? 전부 행동 중심이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획안을 생각해냈는지는 다음 문제이다. 성과를 제대로 못 냈다면 그 이유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이다. 바리새인들이 행동주의적 시각으로 예수에게 힐난하듯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가?
안식일에 왜 밀밭에 가서 밀을 따서 먹는가?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음식은 죄가 없다. 선하다. 너희 마음이 악하다. 사람이 먹어서 나쁜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이 더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나온다.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한다. 음욕부터 시작해서 탐욕, 거짓, 게으름, 이기심 등은 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거짓말, 배신, 무정, 비난, 비방 등과 같은 수많은 죄의 행위는 이런 죄성에서 비롯된다. 악이 우리 속에 없다면 이런 행동이 나오겠는가? 이것이 예수의 시각이다. 완전히 다르다. 거꾸로이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속마음은 어떻든지 행동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본인도 살고 남들도 살릴 수가 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작업이다.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혹사하고 내동댕이 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과 연결이 끊어진다. 온통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생각이 가 있고 자기는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남을 돌보았는데 상대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된다면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진다.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것도 일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착하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무리인지 알게 된다. 그러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지고 본인에게는 그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이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울어버린다. 자신이 받은 상처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일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똑같다. 이해와 대처 능력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이와 어른은 모두 작은 존재이다. 작은 존재가 이해와 대처 능력을 키울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존재가 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인간의 삶이다. 밥 사는 횟수를 세는 째째함. 인간이 속이 좁은 것은 역시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은 속이 넓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슬프고 외롭다. 사랑을 주기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늘 너그럽길 기대한다는 건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 수용이 안 되는 것이다. 직장 동료나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처음 한 번은 흔쾌히 밥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밥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지난번에 내가 샀으면 이번에는 자기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매너가 꽝이네. 이렇듯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대가를 바란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은 안 그렇다. 세 번째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공격적이다. 요즘 보복운전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평소에는 양순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 나도 운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번은 계속 내 앞에서 약을 올리듯 운전하는 차를 추적한 적이 있다. 옆에서 아내는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 안 가서 그 차를 놓치면서 추격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나는 그 일로 한동안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공격적이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학문마다 다르다. 그런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 때문에 그렇다. 공격성이 없으면 인간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수용적인 면에서는 그런 공격적인 나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너무 공격적이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성을 드러낼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할 때 그래, 인간은 원래 공격적이야. 너도 그렇고 나도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덜 상처받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두뇌가 아닌 심장이 중심이다. 사람이 사는데 그다지 똑똑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담 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다.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살면 그다지 높은 지능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다. 사실 인간은 심장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인류 사회가 점점 심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큰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은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써야 한다. 가진 것보다 더 써야 하는 상황도 종종 생긴다. 두뇌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앞서 말했듯 좋아야 IQ 200 정도이다. 왜 조물주는 인간의 지능을 더 높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당장의 일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답은 너무 쉽고 간단하다. 두뇌는 심장을 지원하는 서버 기관일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중추기관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인 욕구는 맨 처음 심장에서부터 생긴다. 심장은 뛰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뿜어낸다. 메시지는 많은 양의 정보이다. 이 정보를 두뇌가 받아서 연산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 오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내놓으면 두뇌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몸은 두뇌의 지시를 받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맛집을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머리는 심장을 지원한다. 심장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두뇌는 맛집을 정하고 팔다리가 그 명령을 따른다. 따라서 두뇌는 심장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만 있으면 된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생각을 따라가면 너무 복잡하지만 이 사람의 욕구는 간단하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마음은 성공을 위한 욕구를 만들어내고 머리는 이러한 욕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 방식을 바꿔놓았다. 지식 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심장이 아닌 머리가 더 중요한 기관이 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두뇌는 AI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심장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심장은 언제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뇌사라는 진단은 있지만 심장사라는 말은 없다. 뇌는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 심장은 한번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듯 심장은 생명과 관계가 있고 두뇌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지 싫은지, 원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인간 관계도 간단해지고 대화도 명료해진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 늘 강조한다. 머리로 말하지 말고 하트로 말하라고. 굳이 복잡한 두뇌를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다.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지만 똑똑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부분적인 존재이다. 부분적이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다.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옳은 것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옳고 그름만 집중한다. 인간은 자신을 부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이면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의를 외치는 내 이면에 약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옳음을 주장하는 내 이면에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전부 나인 것이다.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보자. 우리는 매 순간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받는다. 뛸 듯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감정의 신호이다. 그런 신호 가운데 부정적인 느낌은 불편한 느낌, 불쾌한 느낌, 거슬리거나 불안한 느낌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면 무시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 기분 전환을 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런 기분 전환은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현실 회피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신호를 잡아서 잘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문제는 언제나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 상처로 인해 생긴 버튼이 눌러지기 때문이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버튼이 적어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와도 버튼이 자주 눌러지지 않는다.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누가 툭 쳐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몸에 종기와 같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옆 사람의 팔이 쓱 스치기만 해도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 과도하게 화를 내는 행위는 상처받았음을 알리는 감정적인 신호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나 나의 상황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의 패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과잉 행동과 축소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면 정작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다가 뒤늦게 딴소리를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타인 중심의 지향을 자기 중심 지향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고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을 보인다. 앞에서 지혜씨가 상담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 자신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해서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나는 종종 내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 일반화를 종료시키면서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담자는 잠시 멈거린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더 집중하면서 삽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들도 나와 같이 살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잠시 멍해진다. 이런 것을 나는 멍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방식이 멈춰서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하얘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까매진다, 노래진다 같은 표현을 쓴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멍해지는 상태는
앞으로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일반화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신호이다. 멍 현상을 겪은 후에는 그동안 혼란기를 경험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면서 인지적인 혼란이 생긴다. 이전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낯설어진다. 이때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주목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주목하다 보면 불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그토록 타인을 의식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를 싫어하는 나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용의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환상을 깨기가 두렵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이미 멍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익숙했던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이전의 것들도 낯설게 느껴지고 새로운 방식은 어색하고 두렵다. 진퇴양난에 빠진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진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을 안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수용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다면 알면서도 증상을 경험하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고통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길이다. 가난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가난한 현실을 부정하는 길과 수용하는 길. 가난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충동과 헛된 소망에 빠지기 쉬워진다. 가난한 현실과 상관없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며 살고 싶어 한다. 그래야 제대로 산다고 느낀다. 이러한 마음에 휩싸이면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쉬워진다. 일거에 자신의 처지를 계산하려는 환상과 충동에 자신을 내주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며 환상을 키우고 거품에 빠진 삶을 살게 된다. 반면 가난한 현실을 수용하면 자신의 현실에서 차근차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이루어진다. 환상과 거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메인 것이 없어 홀가분하다. 가진 것이 없기에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헛된 소망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를 누리는 것은 가난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수용해주는 선물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세상을 사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뭔가 자유로운 느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